하버드 교수의 책상 위 고조선 문자의 흔적이 펼쳐졌습니다. 훈민정음과 놀랍도록 닮은 고대 문자 가림토, 조선 왕조실록엔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아 있었죠. 옛자는 가림도라 하며 지금은 전해지지 않노라. 중국은 이를 부정했고 학계는 우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교수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글은 정말 창제된 것일까? 아니면 잊혀진 문자의 부활이었을까? 지금 그 진실을 밝힙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고대 한국에 가림토라는 문자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연구실문을 두드린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은 제 동아시아 고문원 수업을 수강하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으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버드 캠퍼스의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 고문서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동양고문원 전공교수 에린 월시입니다. 동아시아 고전 연구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쌓아왔지만 중국과 일본 문헌에 비해 한국 사료는 제 연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림토라면 환단고기에 언급된 그 문자 체계를 말하는 거지 역사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학술적 호기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 있어요. 제이슨은 자료 폴더를 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도해에는 세로로 배열된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체계가 있었죠. 이 배열은 훈민정음의 초기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구나.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이슨은 중국 서단산 유적에서 발견된 청동검 부조 문양 사진도 보여주었죠. 기원전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양에는 가림토와 유사한 형태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학문적 세계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확립된 동아시아 문자사의 정설이 흔들리고 있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세종의 창제가 아닌 고대 문자의 부활일 수도 있겠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동양문헌실로 향해 환당옥이 영어 번역본을 찾아냈죠.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가림토 문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화와 전설이 가득했지만 천문학적 기록과 문자 체계는 단순한 창작물로 보기에 너무 정교했습니다. 특히 천북령이라는 경전의 철학적 구조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베리아 고고학 데이터베이스, 만주 유적, 바이칼, 호수 인근 문명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조선 또는 동이계 문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과 세미나에서 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표했을 때 예상대로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학자로서 환단고기 같은 위서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중국사 전공 마이클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사학에서 위서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알지 않나. 환단고기 내 천문 기록은 현대 천문학으로 검증 가능하고 문자 체계는 언어학적 분석 가치가 충분해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려고 하는 건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볼 생각이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동료들의 의아한 표정을 뒤로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고대 문자를 연구하겠다는 소식은 학계의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고조선이 실제 존재했고 문자까지 있었다면 저는 20년 넘게 문명의 반쪽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리 매우 현대적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에게 연락했죠. 하버드에서 이메일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서울대학교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박창범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그는 친절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월시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중하게 말했죠.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천문 현상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부분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오성 출현 현상입니다. 기원전 1733년경 5개의 행성이 하늘 한 지점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스크린에는 천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해당 연도로 시간을 되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수성이 거의 일직선상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 교수가 말했죠. 이런 천문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정확한 시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서라 여겨온 책에 이토록 정확한 천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이 기록이 맞다면 단순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천문 현상은 현대 천문학 시뮬레이션 이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후대에 조작했다면 이렇게 정확한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죠. 그렇다면 환단고기의 다른 기록들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환단고기 원본을 더 자세히 연구했죠. 그 책에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천문 기록과 함께 신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양의 고대 문헌들처럼 사실과 신화가 얽혀있는 형태였죠. 그렇다면 위서라는 낙인은 이 책의 진실까지 지워버린 것일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고 노트북을 켜고 위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서양에서도 고대 사서들이 오랫동안 사이비로 취급되다가 나중에 진본으로 인정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고대 에녹서, 주간문서, 카르타고 항해일지 등이 대표적인 예였죠. 환단고기는 분명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 일부 기록은 분명 역사적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과학이 믿지 않기로 한 책을 증명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환단고기에 언급된 지리산의 삼성궁을 방문할 차례였죠.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뒤로하고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외국인 교수라는 것을 알고 한국 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죠. 제 머릿속은 이미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삼성궁에 가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유명한 참성단이 아닌 지리산 삼성궁을 선택한 이유는 관광지보다 구전 설화마가 남아있는 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죠. 환단고기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재래가 보존되어 있다는 기록을 확인했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죠. 초가집과 돌담을 지나 재단으로 향하는 길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삼신일체, 배달국, 천재 등의 문구가 한글로 새겨져 있었죠. 정말 민속유적이 아니라 정신의 보존이었던 거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제 앞에 나타났죠. 그는 자신을 삼성궁 관리자이자 대종교 4대손의 후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외국분이 이런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맑은 눈빛으로 물었죠. 고대 조선의 문자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림토라는 문자 체계에 관심이 있어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안쪽 재단으로 안내했죠. 여기는 환인, 환웅, 단군셋을 모시는 곳입니다. 매년 이맘때 천재를 올리지요. 노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천재를 직접 올리신다고요? 지금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럼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잊었다 해도 여기서는 아직 살아있지요. 노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노인의 허락을 얻어 재단 저머편 주변을 살펴보았죠. 거대한 화강감, 바위 위에는 정체불명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림토 도해와 구조가 흡사했죠. 그날 밤 저는 삼성궁 인근 민박집에서 묵었고 창밖으로는 계곡물 소리와 짙은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천부경이라는 경전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글은 불탈 수 있어도 마음에 새긴 것은 불탈 수 없습니다.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산을 내려오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이었죠. 치우천왕의 기록이 남아있는 중국 사료를 확인해야 했죠.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들러야 했습니다. 가림토와 한글의 연관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죠. 김태윤 교수는 한국 문자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언어학 서적으로 가득했죠. 창가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간 가림토 문자의 구조 도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형태론적으로 보면 자음과 모음의 분리가 확실하고 조합형 문자라는 점에서 훈민정음과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김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죠. 그럼 가림토가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물었고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증거가 부족해 학계에선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정교한 체계가 단순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궁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특별 전시되어 있었죠. 유리 케이스 속에 놓인 이 소중한 유물 앞에서 서문을 눈으로 따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했죠. 기존 문자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구조가 고대 문자 체계와 일치할까요?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종이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체계를 재구성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림토와 훈민정음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림토의 삼재 이론과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 가림토의 삼획과 한글의 기본 자음 기억, 니은, 미음의 관계성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죠. 박물관 카페에 앉아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버드로 보낼 발표 주제를 수정했습니다. 한글 창제 기원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 가림토 문자의 구조와 비교 중심으로 바꾸었죠. 이제 제 연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글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잊혀진 문자의 부활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하늘의 이치를 담은 문자라는 철학이 두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죠. 만약 한글의 기원이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문자학 전체가 재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이제 치우천왕의 흔적을 찾아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촘촘히 내리는 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고층 건물과 고대 유적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했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베이징 대학 고문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고문슈관은 웅장한 중국식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며칠 전 연락했던 리 장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고대사와 동이족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죠.
월시 교수님, 어떤 자료를 찾고 계신가요? 리 교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치유에 관한 기록을 비교 연구하고 싶습니다. 산해경, 사기, 그리고 환당오기에 나타난 치유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죠. 리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새 문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모든 기록이 치유를 전쟁의 신이자 강력한 금속 무기 사용자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에는 치유가 흑기병과 함께 황제 헌원과 싸웠다고 적혀 있었죠. 환단고기에는 철기 갑주와 수레를 사용한 배달국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산해경에서도 치유는 청동과 철을 다루는 기술자로 묘사되어 있었죠. 서로 다른 문화권이 동일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리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치유는 동이족의 지도자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국 북방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 중 일부가 한반도 남부와 일본 큐슈 지역의 청동기 형식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다음 날 저는 중국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북방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전시를 찾아 자세히 살펴보았죠. 특히 비파형 동검은 그 확산 경로가 고조선과 만주를 거쳐 동아시아로 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물관 연구실로 돌아와 리 교수에게 물었죠. 당신들 기록에서도 치우는 외부에서 온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중원 바깥에서 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는 동이족이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역사서는 그를 오랑캐로 취급하지요. 흥미롭군요. 동이족이 실제로는 고도의 금속 기술을 가진 문명이었다면 역사는 다시 써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리 교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교수님, 중국에서 역사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더 이상의 자료 공유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건 학문적 탐구일 뿐입니다. 제가 항변했지만 리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 역사는 중국의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이토록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니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치우천왕의 존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의 잃어버린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오랑캐라 부른 자가 실제로는 문명의 전달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학문적 탐구가 때로는 정치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우연한 선택이었죠.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 한 문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고문서 소각 계획서였죠. 단군 관련 고서, 민간 경전류는 지식 근거이므로 적극 회수 후 파기할 것. 차갑고 공식적인 언어로 쓰여진 이 지시문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옆에 전시된 또 다른 자료도 흥미로웠죠. 대종교 2세대 활동가 김영준의 손자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고백이 적혀 있었죠. 나는 항상 태극기와 천북령을 속옷 속에 품었다. 불타지 않기 위해서. 이 문장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속삭였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종교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학자는 천북경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천북경은 단 80일자의 문자로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도를 설명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한국 고대사에서 우주 철학을 담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죠. 이건 고대 인도범자 철학, 티베트 밀교와 유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심오한 철학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책을 불태우지 않기 위해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글은 파괴될 수 있어도 마음에 새긴 것은 파괴될 수 없지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특별보존자료실도 찾았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계가 일본 유학파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자료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계승했고 단군, 천부경, 환단고기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일본에게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까지 빼앗겼다.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죠. 책은 불탔고 믿는 사람들은 조롱받았지만 그 기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종이 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유립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환단고기를 편찬한 이 신비로운 학자의 흔적을 찾아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유립의 동행자였던 김영수의 일기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 일기 속에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자료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죠. 담당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이유립 관련 자료함을 찾았습니다. 이유립은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죠. 환단고기 편찬자로 알려져 있지만 학계에서는 위서 제작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함께 얇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동행자 김영수의 일기였죠. 노란 종이에 쓰인 글씨를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유립은 고서 하나를 필사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우리 역사를 찾았네. 이 짧은 문장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죠. 김영수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립은 말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지우려 하지만 내 손으로 되살릴 것이다. 단군의 자손들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들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역사를 지키려던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일기를 복사한 후 저는 다음 단서를 찾아 규장각으로 향했죠.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역사연구의 보고였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 검색 시스템에 가림토와 가림도를 입력했죠. 한참을 검색하다 태종실록에서 한 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옛자는 가림도라 하며 지금은 전해지지 않노라. 단 한 줄이었지만 이 기록은 가림토가 후대 창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실마리였죠. 조선시대에도 고대 문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을 방문했죠. 공개 자료실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한 직원의 도움으로 비공개 문서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미복구 고서, 고조성의 서류, 단 군문자록 이 기록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고문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문서들에 대해 더 알려진 것이 있나요? 제가 물었죠.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일본에, 일부는 러시아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추적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유립이 만주에서 필사했다는 고서, 조선왕조실록의 가림도 기록, 그리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고조선 관련 문서들까지. 역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복원될 가능성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 논문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문명의 퍼즐 조각을 되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퍼즐은 한국만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고대문자협회에 이메일을 보냈죠. 전 세계 학자들과 이 발견을 공유할 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고대문자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하버드에서 발표한 제 논문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킨 덕분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고조선과 가림토에 대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유엔 산하 문화유산보존기구의 마리오 페레즈 박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죠.
동부가 고문명 긴급 보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조선 문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 과제입니다. 회의장에는 프랑스 파리 대학, 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 베트남 고고국립원, 이집트 카이로 고문자 연구소 등 쟁쟁한 학자들이 참석했죠. 제 발표 차례가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구조적 유사성, 환단고기의 천문학적 정확성, 청동기 유물에서 발견된 문양들, 이유립의 필사본 이야기까지 모든 증거를 펼쳐보였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러시아 학자 블라디미르 이바노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문명의 한 조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고조선은 단군 신화가 아니라 인류사의 빈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문명을 바라보았지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는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의 문양이 가림토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베트남 학자들은 동남아에 남아있는 고대 동익의 흔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제안을 했죠. 우리는 고조선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사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동이문명 국제연구연합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고조선은 이제 한 나라의 전설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명 퍼즐로 인정받게 되었죠. 폐회식에서 UN 문화유산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잃어버린 문명을 복원하는 일은 동서양의 문명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저는 단지 한 단어, 가림토에 이끌려 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은 인류 문명사를 재구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문명의 열쇠를 간직한 땅이 되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버드 교수의 우연한 발견이 어떻게 인류 문명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단어 가림토에서 시작된 여정은 고조선 문명의 실체를 비추고 한글의 기원에 새로운 빛을 더하는 역사적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학계가 외면했던 우리의 역사는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